서울 서초구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던 6시 30분, 이지우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이었습니다. 침대 옆 소라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고요한 침실을 채우고 있었지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한 달 전보다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35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빨리 얼굴에 새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개발 이사직을 맡은 지 1년이 되어갔습니다. 승진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영광보다 책임을, 성취보다 피로를 더 많이 안겨주었으니까요.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소라가 어제 저녁 정리해둔 흔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삶은 계란 2개. 소라는 밤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만큼은 꼭 차려두곤 했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식사를 마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10분이었습니다.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8시 회의에 맞춰 도착하려면 지금 나가야 했지요. 양복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일찍 나가네요. 소라였습니다. 침실 문틈 사이로 졸린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파자마 차림. 결혼 초에는 이런 모습조차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저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저녁은 늦을 것 같아. 그렇구나. 조심히 다녀와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인사말처럼 들렸습니다. 지훈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라는 현관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뒷모습을 배웅하는 일이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진 것이. 소라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7시 15분이었습니다. 자신은 9시까지 출근하면 됐습니다. 공공기관 사무직이라는 안정적인 직장. 야근도 없고 오후 6시면 칼퇴근이 가능했지요. 그 여유로운 시간이 때로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8시 소라는 식탁에 저녁 식사를 차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계란말이. 지훈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소라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찌개는 식어갔고 밥은 굳어갔습니다. 밤 11시 2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는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지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양복 재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저녁 데워줄까요? 아니, 회사에서 먹었어. 그냥 씻고 잘게. 지훈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소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아니면 주말에 함께 영화라도 보러 가자고.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피곤한 표정을 보면 자신의 말이
그저 부담으로 느껴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소라는 식탁에 음식을 치웠습니다. 찌개를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점심에 혼자 먹으면 되겠지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욕실 불이 꺼졌습니다. 지우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잘게. 짧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소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초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각자의 삶이 있겠지요. 누군가는 행복할 것이고, 누군가는 외로울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처럼 텅 빈 마음을 안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소라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들어가 친구들의 게시물을 훑어보았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인과의 데이트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소라는 자신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는 아직 웃을 수 있었지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라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단조로워진 걸까요? 사랑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의무가 되고, 의무가 공허함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침실에서는 지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 거리는 20평 아파트보다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회사 일정이 없는 드문 주말을 맞았습니다. 소라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려왔고 소라의 콧노래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옆에 놓인 소라의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큰 가방이었습니다. 지훈이 가방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지퍼가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퍼를 닫으려다가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익숙한 형태의 물건이 보였습니다. 콘돔이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뻗어 확인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착각이겠지. 지훈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훈이 너무 피곤했고 소라도 특별히 원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가방 안에 콘돔이 있는 걸까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라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나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저녁에 같이 산책할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훈은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소라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친구 물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지요. 확인해야 한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라는 늦잠을 잤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라의 핸드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갑 안쪽에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위치 공유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소라의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소라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치 기록은 강남의 한 호텔 밀집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봉사 동아리 모임이라고 했던 날도 비슷한 지역이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가 아니라 모텔촌 근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은 가족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앱에 접속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소라가 사용한 카드 내역 중에서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 결제, 모텔 지역 근처 레스토랑 결제. 날짜는 모두 소라가 약속이 있다고 말했던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침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지난 3년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지요. 월요일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소라가 또다시 외출했습니다. 오늘 요가 수업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소라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자동 동기화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최근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소라와 낯선 남자의 셀카, 친밀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사진, 그리고 호텔 객실 내부에서 찍은 사진들. 한 장에는 소라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흐트러진 시트가 보였습니다. 지훈은 모든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행동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박준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소라의 전 직장 동료였지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죠? 당연하지.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지훈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어제까지만 해도 아름답게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지훈은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꺼내 증거자료라고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이었습니다. 위치 기록, 카드 내역, 사진, 메시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출력하고 정리할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라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요가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스트레칭을. 그래, 고생했어. 지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소라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으니까요. 지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그리고 박준서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지훈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신뢰를 산산조각 낸 범죄였습니다. 복수는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지훈은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이지훈입니다. 지훈은 준비해온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A사 용지 50장 분량이었습니다. 위치 기록, 카드 거래 내역, 사진, 메시지 캡처. 모두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매우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위치 기록과 카드 내역의 패턴, 그리고 호텔 내부 사진까지.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박준서 씨에 대해 조사하신 것이 있나요? 기혼자입니다. 아내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복잡해지겠네요. 준비하시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소요 기간을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미 잘 준비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지우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과. 그런 것이 존재할까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우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식탁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사진들, 대화 내용, 위치 기록, 카드 내역.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날짜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오후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라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귀가한 남편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소라는 핸드백을 소파에 놓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은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아. 지훈 씨. 앉으라고. 소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당신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위치 기록은 강남 호텔가를 가리키고 있어. 이 카드 내역도 봐. 호텔 근처 레스토랑 결제. 시간은 오후 7시 30분.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봉사 동아리 모임이라고 했지.
하지만 당신은 모텔촌에 있었어. 위치가 정확히 찍혀 있어. 지훈 씨, 그게 아직 안 끝났어. 지훈은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소라와 박준서의 셀카, 호텔 객실 내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소라의 모습, 흐트러진 침대.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박준서, 당신 전 직장 동료지. 이 사람과 언제부터였어?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메시지 캡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이게 뭐야? 나랑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남자한테 이런 말을 해?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요.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매일 혼자. 그래서 호텔에 가.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외로움이 다른 남자 침대로 가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외로웠어. 매일 밤 11시에 집에 와서 아무도 없는 식탁을 보면서 그럼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도 되는 거야? 소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준서 씨랑 끝낼게요. 제발.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서재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할 거야. 그리고 박준서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지훈 씨,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훈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훈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박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준서 씨 측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지훈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훈 씨십니까? 저는 박준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번 일에 대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소송을 취하해 주시면 제가 보상을. 보상이요? 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이 돈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지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억눌렀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서 씨 부인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준서 씨 측에서 급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라와 박준서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소라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소라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 의사가 없으신가요? 소라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 금액이 과도합니다. 현실적인 선에서 증거를 보셨을 겁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치 기록, 카드 내역, 사진, 메시지 모두 명백한 불륜의 증거입니다. 원고 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조정은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본 소송으로 가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 잠깐만. 지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조용히 끝낼 수는 없어요? 조용히? 지훈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할 일을 했어야지. 호텔 가면서 다른 남자랑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어야지. 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변명이 돼? 지훈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소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준서에 대한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박준서 씨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준서 씨 회사에서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박준서 씨가 3천만 원에 합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절하세요. 5천만 원 한 푼도 깎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회사 19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작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준서가 무너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명예도. 지훈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도 없었고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단지 당연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서 씨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내에서 입지가 제 알 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지훈의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위치 기록, 카드 내역, 메시지 캡처. 판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소라 측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원고도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늦게 귀가하고 피고를 방치했습니다. 그것이 불륜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지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했습니다. 피고는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혼인 파탄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소라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저를 너무 외롭게 했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공허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했습니까?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변론 기일에서 박준서도 출석했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제 가정도 다 무너졌습니다.
실수가 몇 개월 동안 계속됐습니까? 지훈의 변호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호텔 예약 기록이 12회입니다. 메시지는 수백 건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의 실수입니까? 박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그날까지 지훈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팀원들이 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사님, 요즘 더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좋은 의미로요. 집중력이 대단하세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방해되는 것들이 사라지니 일이 더 잘 보였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65%, 피고에게 35%로 한다.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서에 대한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피고 박준서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쪼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은 지하철을 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 넓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지훈은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소라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고 창고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지훈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업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새 아파트의 주방은 작았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이 즐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다는 불안감도, 누군가를 의심해야 한다는 무게감도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소라였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훈 씨에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부모님 댁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소라 올림. 지훈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감정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과거의 일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지훈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는 것이 좋았습니다. 머릿속이 비워졌습니다. 한 번은 여의도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옆 벤치에서 가족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녔고 부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부러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후배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정리할 게 정리됐어.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을 마시며 지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지훈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12월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이사님, 박준서 씨 배상금이 오늘 입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 그것을 치르게 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훈은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해 목표를 적었습니다. 1. 새로운 프로젝트 성공시키기. R. 건강관리, 주 3회 운동. 3. 독서, 월, 이권, 술. 부모님 자주 찾아뵙기. 목록을 보며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들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소라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신혼여행, 행복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였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지훈은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변에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편안하게 바라봤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네, 갈게요. 밥 많이 해놓을게.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통화를 끝내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벚꽃이 피 지훈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살짝 털어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정직하게 살아가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그것이 지훈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비록 혼자였지만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불빛들. 지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작지만 확실한 빛.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몇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노트를 덮고 지훈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끝.